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능 국어 길잡이 길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비유와 상징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비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또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접해 본 단어일 텐데 이 생각보다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비유가 뭐 원관념, 보조관념, 직유, 은유 다 있는 건 아는데요. 어, 정확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정의된 개념을 인식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은 저는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상에서 이 비유와 상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얻어가셔서 조금 더 명확한 문학 선지 판단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비유라는 것은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이 말하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부각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 다른 대상을 가져와서 빗대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생각,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것을 원관념 이렇게 부르고요. 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러 보조한다. 보조해주는 관념을 보조관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 뭐냐면요.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이 유사성이라는 걸 매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유사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예시 있잖아요. 내 마음 호수다. 이제 뭐 은유의 약간 국민 예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원관념은 뭐죠? 직접적으로 하자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내 마음이 호수 같다, 호수 같은 상황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내 마음이 원관념이 될 거고요. 이 호수가 보조관념이 될 겁니다. 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사성을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내 마음과 이 마음과 호수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거죠? 잔잔하다. 이 잔잔함, 요 잔잔한 상태, 잔잔한 모습이 유사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대할 때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이 연결에는 아니 하물며 그 뭐죠 열쇠고리 알죠? 그 열쇠고리를 가방에 연결하기 위해서도 고리라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처럼 연결이라는 것은 항상 매개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매개체로 사용되는 이 유사성, 대체 뭐가 유사한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잔하다라는 유사성을 매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 연결이라는 단어는 기출 속에서 대응, 상응 이런 단어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다 같은 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대체 유사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시의 3요소라고 부르는 주제, 온유, 심상 있죠? 이걸 외우지 말고 한번 납득을 해보죠. 주제라는 것은 뭐죠? 주제라는 것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럼 시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뭐예요? 화자의 정서, 내면 세계겠죠. 그래서 기출에서 정서, 내면 세계, 주제 혹은 주제 의식 다 같은 말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고 그것 자체가 시의 본질이고 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운율이라는 것은 리듬이고요. 반복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유시, 현대시보다는 우리 고전시가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형태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현대시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신상입니다. 이미지라고도 부르는. 이거 말씀을 드리면 또 구절 옆에다가 뭐 시각적 심상 적으시는 분 계신데 잠깐 우리 펜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호수는 어때요? 잔잔하지 않나요? 호수는 바다처럼 뭔가 약간 뭐 다이나믹하게 파도가 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특별히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잔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호수의 잔잔한 이미지가 화자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상태와 유사하구나. 그러면 이 유사성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신상을 떠올리면서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 저는 호수가 잔잔한지 안 잔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출해서 경험하시면 되겠죠.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호수 아시죠? 그 이렇게 좀 둥그렇 좀더 하여튼 있잖아요. 그 잔잔한. 그렇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올해 수능입니다. 허수경이 혼자 가는 먼지이고요. 그 키키 그걸로 되게 유명한 글씨입니다. 금방 올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화자는 지금요 그리운 상태입니다. 임을 그대를요 그 사내를 상실한 상황이에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실감도 느낄 거고요.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움의 대상이고 반대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요 선지를 봅시다.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 심적 상태는 마음의 상태죠? 그러면 바깥의 상태예요? 안쪽 상태예요? 안쪽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면 세계, 주제의식, 주제, 정서하시면 되겠네요.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소설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고 우리가 비유라는 단어 떴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원관형, 보조관형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체 화자의 심적 상태와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무덤이 있습니다. 화자의 심적 상태가 있어요. 결국 화자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이 심적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덤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무덤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덤은 대개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죽고 혹은 돌아가시고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덤을 통해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어요? 상실이죠. 상실. 죽음, 상실. 그러면 이 무덤은 그리고 심적 상태는 상실 혹은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이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으니까 이 상실의 고통을 무덤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 슬퍼, 나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이거보다는 나는 내 마음의 무덤을 갖고 있어. 이게 훨씬 더 독자들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혹은 시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더 확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두 번째. 어, 네, 죄송합니다.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다. 참고로 이거 왜 했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려고 이걸 여기다 하고 싶었는데 여기다 하니까 더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듯. 구겨진 하늘이 뭐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하늘입니다. 이런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구겨진 하늘. 군데군데 구름이 떠 있어서 약간 구겨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묵은 얘기책을 편 것 같대요. 묵다가 뭐죠? 우리 오래된 김치를 뭐라고 불러요? 묵은지라고 부르죠? 묵다는 오래된이라는 뜻입니다. 얘기책은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책, 얘기책, 그냥 책 하세 책. 그럼 오래된 얘기책, 구겨진 하늘이 오래된 얘기책을 편 것 같대요. 선생님, 듣처럼 나왔으니까 지금입니다. 저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요? 유사성이 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음. 그리고 화자는 지금 구겨진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이 구겨진 하늘을 묵은 예기책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 글씨를 진짜 못 쓰네요.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하늘을 봅시다. 요 하늘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기 지금 시에서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하늘은 요거보다는 조금 누리끼리 한 색이긴 한데요. 우리가 도서관 가보셨죠? 그 도서관에 되게 새 책 말고요. 조금 좀 오래된 책들 보면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이 구겨진 하늘의 색깔이 그 얘기책, 누런색을 띠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신상 떠올려 주세요. 어때요? 아, 해가 지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무엇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노란색, 색깔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는 그 누리끼리 한 색. 그 무슨지 아시죠? 표현하기가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육수능. 참고로 이것은요 22학년도 수능 264의 초과고요. 얘는 2006학년도 수능 최인원의 광장입니다.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고. 그럼 펼쳐진 부채 어떻게 생겼어요? 심상 떨어봅시다. 펼쳐진 부채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 그럼 여기에 비유된 삶의 광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광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광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삶의 광장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펼쳐진 부채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이 펼쳐진 부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삶의 광장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펼쳐진 부채가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좁아지는 것처럼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삶의 광장 또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좁은 광장이 되고 있는 거구나. 주인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광장이 점점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좁은 광장처럼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말하고 싶었겠죠. 그럼 유사성은 뭐예요? 점점 좁아지는 이 모양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점점 좁아진 이 모양을 네 개로 연결, 대응, 상응하고 있는 거죠. 뭐가요? 삶의 광장과 펼쳐진 부채가요. 문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비유는 이래요. 왜 우리가 직유, 은유, 의인법, 뭐 하류, 대유, 제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비유라는 개념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런 종류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엇을 매개로 무엇이 유사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선지 판단에서 명확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겨진 하늘. 두 번째로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요. 교과서 그리고 사전적 정의는 그래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 이 정의 자체가 조금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라고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혹은 뭐 접동새, 소쩍새는 한의 상징입니다. 한을 상징하는 동물이래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는 유사성이라도 있지 상징은 그런 유사성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화자, 시에서니까 화자, 가 혹은 소설에서는 뭐 작가는 주인공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 추상적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봤더니 저 대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뭐 상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문학적 상징, 관습적 상징, 뭐 원형적 상징 있는데요. 왜 암기할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맞이할 상징은 1번이죠. 왜요? 수능은요, 개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편적인 감정을 유추하게 만들고 그것을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관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주관적인, 문학적인, 개성적인 표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이제 관습적 상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접동사라는 것은요, 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접동사, 소적세도 있고요. 불여귀, 귀, 촉도, 접동세, 소적세, 불여귀, 귀촉도. 이 정도 이름이 있어요. 이 접동새는요, 낮에 오는 새가 아닙니다. 새벽쯤에 오는 새인데요.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미라클 모닝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접동새가 우는 시간까지 깨어 있다는 건 뭔가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한 게 있거나 생각이 많으니까 그때까지 깨어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답답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접동새가 울고 있네요. 저 접동새가 나의 마음에 공감해서 슬피 울어주는구나. 아니, 어떻게 새가 슬피 울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슬프고 내가 답답한데 저 접동새가 나와 같이 슬피 울어주는구나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지금의 그렇게 굳어진 거죠. 괜찮으시죠? 안개하세요. 세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의 문제만 알아가시면 돼요. 정의 자체가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발음이 안 되죠?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아우, 한컴 타자 해보셨나요? 한컴 타자? 저는 타자, 그때 한컴 타자가 70 몇 타 나와가지고, 거의 독수리였는데, 한컴 타자 많이 나오잖아요. 길어가지고. 윤동주의 별에는 많이 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챗 GPT 그려주세요. 별을 보고 있어요. 별을 다 보고 있는데 저 별을 보니까 추억이 생각나요. 저 별을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생각나요. 저 별을 보니 쓸쓸함이 느껴지고요. 저 별을 보니 동경, 그리움이 느껴지고요. 저 별을 보니 시가 떠오르고 저 별을 보니 어머니가 떠올라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저는 예쁘기만 하던데요? 왜 그런 거예요? 화자가 지금 그립고 쓸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별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그냥 딱 띄어나서 그 한 글자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 시의 맥락에서 화자에 의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감정이 저 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에서는 별이 화자의 그리움, 쓸쓸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또 우리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 교과서에서 꽃이 뭐 의미 있는 것에 상징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꽃을 두고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예쁘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겠죠. 근데 그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가 나에게로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 맥락 속에서 꽃이, 이 시어가 그 맥락 속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어의 함축성에 연결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비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드러내고 싶은 정서와 그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가져오는 보조관념이 유사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연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상응, 대응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상응, 대응, 연결 이런 단어가 선지에 나왔다면 무엇을 매개로 연결되고 무엇을 매개로 상응되고 무엇을 매개로 대응되는지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답지를 보지 마시고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징은 특별한 유사성은 없습니다. 별과 쓸쓸함의 유사성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화자의 내면이 투영이 되었고, 저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했고, 화자가 그 시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그 시 속에서 그 시 속에서 별은 쓸쓸함, 그리움을 상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시요? 아우, 네. 뭐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다면 긴 얘기였습니다. 그 상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엄청 많이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비유는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비유를 선지에서 봤을 때, 그러면 화자가 진짜로 드러내고 싶은 게 뭐지? 그리움인가? 쓸쓸함인가? 슬픔인가? 기쁨인가? 그러면 이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가져온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은 뭐지? 마지막, 그 대상들이 어떻게, 무엇을 매개로 연결되는지까지 따져보셔야 기출 분석을 좀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는 그랬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교과서를 다시 보니까 되게 잘 짜임새 있고 우리가 놓쳤던, 그리고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성적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교과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교과서의 개념을 통해서 수능 혹은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선지들을 한번 다뤄보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게 수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는 시험이고 교과서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학습을 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충분히 다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학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보시다 보면 제 말솜씨가 늘어나는 걸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는 게 좀 많이 어색해요. 많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되게 확 얘기하는데 혼자 얘기하려고 하고 되게 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지점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자꾸 끊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또 성장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소소한 재미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기출 문제를 푸실 때 혹은 교과서를 학습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비유 혹은 상징이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비유는 무엇을 매개로 연결이 되었는가, 여기서 매개된, 여기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능 국어 길잡이 길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